9월 BOJ까지는 한번 보자. 네.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엔화 약세 베팅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그러겠죠. 그 파장이 좀 더 커지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끝났든지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텐데 엔화 인덱스도 104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엔만 강세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살펴주실 내용이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한 내용이네요. 뭐 일단은 저희는 금리 인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나오니까 네. 저희가 간과했던 게 정치적인 입김이 좀 센 나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차기 총리 후보 2명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150엔까지 떨어졌던 거는 네. 좀 정점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162, 163에서 150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게 지금 원엔 엔원 환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850원에서 지금 920원이에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그림이 저는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7월 11일 이후 나스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었지만 엔화하고 똑같이 갔습니다.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7월 11일 날 꺾였어요, 나스닥이. 네. 근데 그때 CPI도 잘 나왔고 채권금리도 떨어졌고 네. 와 했는데 갑자기 1.95% 빠진 거죠. 네. 그때 엔화 쪽에서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개입이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1.76%가 폭락을 하면서 예. 나스닥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17일에도 똑같았고 24일에도 똑같았고 어제도 네. 1% 넘게 빠졌거든요. 네. 대비.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지금 빅테크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게 네. 왜냐하면은 어제 워낙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반등이 있어야 되는 날이고 자본시장에서 반등이 지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엔화는 안 멈추고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1인 이상 더 떨어졌으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래서 반응을 한다면 네. 당연히 올라야 되는 장마저 무너진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좀 대로 심각한- 엔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장이 오른다면 엔캐리 네. 청산이 1차적으로는 끝난 거다. 네,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는 지금 150엔 초반까지 내려간 건 단기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되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빅테크나 좀 요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탄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네. 7월 10일 이후 나스닥하고 엔달러는 상관관계가 0.92, 엔비디아는 0.93 거의 똑같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추정하냐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청산되고 얼마나 들어갔고 모르죠. 예. 네. 근데 저희가 추정했던 거는 N 선물 거래량이 11일, 17일, 24일 딱딱딱 튀었어요. 근데 PNT 청산이라고 해서 서로 상호 합의하에 거래라는 것들을 보면 청산 물량도 11일, 17일, 24일 튀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결제 역량도 쭉 줄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N숏을 했던 게 청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면서 너무 비슷한 시점에 이와 함께 나스닥도 급락했고 엔비디아도 급락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금 뭐 다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쇼크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마이너스 2%로 줄이고 있어서 네. 이 흐름이라면 이런 패턴이 좀 깨지면서 오히려 엔화 약세가 전정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엔화 강세가 진정되는 흐름들도 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달락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적 포지션도 18,000계약까지 순매도 포지션을 늘려놨었거든요. 사상 최대로. 네. 그게 10,000계약으로 2주 만에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 2017년부터 보면은 10,000계약 정도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160엔까지 가는데 18,000계약까지 늘렸던 거를 네. 10,000계약으로 줄였어요. 약세 베팅이라고 약세 베팅. 엔화 약세 베팅 저 환율로 따지면 위로 올라가는 위로 거. 튀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1, 152엔 언더슈팅까지 보면 150엔 초반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사실 저게 궁금해요. 지금 분명히 손절매거든요. 오늘. 네, 네. 지금 엔화에서 엔화 약세 베팅했던 친구들이 맞습니다. 160엔까지 밀어붙였는데 바로 근데 그 개입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제가 네. 이제 한 3주간 엔화 흐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개입을 해도 그 다음날 다 바로 올리고 바로바로 올렸죠. 네. 한 7번 네. 정도 개입을 네. 했는데 바로바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알아서 꺾이더라고요. 네. 알아서 꺾이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손절매다. 지금도 손절매다. 오늘도 손절매다. 네. 그래서 슈팅이 네. 좀 언더슈팅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네. 정도로 근데 보고 있죠. 앞서 말씀은 뭐 만개약 이상인데 아직까지 청산이 됐다고 해도 좀 네. 남아 있으니 네. 청산 더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청산 더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1차적인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은 이제 9월 BOJ에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네. 기대를 하면서 밀어붙였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0.15까지 해놓았으면은 1달락 됐고 9월 20일까지는 조금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150엔 초반까지 갔다가 좀 152, 153, 뭐 160엔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8월 이번 주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는 좀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세게 드리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급격한 엔화 강세가 네. 좀 진정되는 그림. 이 안에서 다행히 오늘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중앙정치회의가 중국에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부양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좀 위안화도 떨어졌고 네. 원달러율도 떨어졌고 네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는 원달러율은 1980원대인데 엔만 강세였던 거잖아요. 지난 2주간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고 달러 인덱스도 104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엔만 강세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먼저 오늘 BOJ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 네.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NKD가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날 건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이때처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나오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한숨 쉬었다 또 NKD 청산 또 나오고 또 이런 나오고 식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98년 케이스에는 짧은 기간에 한 달 정도의 반등이 있었다가 바로 꺾여서 또 NKD 청산이 나왔었고 네. 2007년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 스텝으로 꾸준히 추대되었고 근데 그래서 저는 9월 BOJ까지는 한번 보자. 네.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나오면 지금까지 18,000계약이었던 매도, 이렇게 네. 엔화 약세 베팅했던 규모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그러겠죠. 그 파장이 좀 더 커지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끝났든지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텐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 금리 한 번 더 올리면 지금 저 오른쪽 밑에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거 저 왼쪽처럼 확 줄면은 엔화 강세가 어디까지 갈지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쵸. 뭐 그거는 봐야 되긴 금리를 한 하겠네요. 번 더 올린다면 물론 네. 안 올리겠지만 현재 네. 분위기에서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더 세게 움직일 거라는 배팅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예. 왜냐면은 BOJ도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스텝을 미국과 발맞추려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저는 엔화 강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이지 네.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엔화가 강세가는 거에 겁나게 관심 많아요. 네. 왜냐면은 특별히 이 한국 주식하고 이 아시아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뭐 중국 위안화라든가 원화가 연동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일본은 주식시장이 올랐네. 그러니까 뭐 오른 시장에서 엔화 강세한다고 더 오를까? 그건 잘 모르겠고 중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통화 강세되면 아싸 기회 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런 기대하고 기대감이 있어요. 굉장히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N의 일방적인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 특히 빅테크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있었던 상황인데 N 강세가 여러 통화에 영향을 주고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지금까지 원약세, 위안화 약세 흐름들을 탈피하는 또 다른 탈출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스킨은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일본 투자해야지 왜 한국 주식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네. 리테일 세미나를 가면 모든 분이 일본 증시 사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 팔아야 된다고. 지금 팔아야 되고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증시를 모아가는 게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률을 봤을 때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 반대 현상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근 빅테크처럼 네. 빅테크가 너무 올랐다가 좀 꺼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그동안 너무 쏠렸던, 특히 일본 증시에 쏠렸던 관심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지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반도체에 의한 수출입 동향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괜찮아지고 성장률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최약세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었거든요. 네. 그 뭐 일본 엔화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물론 뭐 해외 투자도 많이 나갔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오늘 보면 원달러율도 10원 빠졌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는 좀 다른 그림이다. 네네. 엔화가 뭐 빠지든 간에 원화는 그냥 거기 위에 있었는데 예, 이번에 예. 툭 떨어졌던 거는 다시 흐름을 같이 가는 그림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국내에는 좀 뭐라 그래야지 호재여서 좀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좀 해결해 주세요, 부장님. 저도 뭐 테크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뭐 네. 어떻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려고요. 네. 방향성의 문제냐 아니면 기울기의 문제냐. 최근 나왔던 여러 이슈들은 기울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꺾였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기대했던 기울기는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네. 또는 이게 2026년, 2027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울기의 문제는 이렇게 올랐던 조정이 이 정도 내려오면은 바닥을 잡고 다시 움직이겠죠. 네네네.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엔비디아나 빅테크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는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3월 달에도 23% 빠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네. 지금은 한 27%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보면은.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 수준, 3월 달 저점 수준에 근접한 주가는 이 정도 올라왔는데 실적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예. 와 있어서 저는 바텀라인 거의 다 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보시면은 뭐 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좀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120달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저점 대비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밸류에이션이 팍팍팍 확장되기보다는 네. 밸류에이션이 그냥 주가 흐름과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주가가 날아가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빠져서 뭐 400달러 초반 가면은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될 구간이지 여기서 팔아야 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꺾인다라는 시그널이었다면 네. 저도 고민해 보시죠. 추세 반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25년, 26년까지 성장성 매출액이 뭐 그냥 10% 20%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꺾을 만한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을 저는 비중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 많고, 네, 네. 근데 기울기 자체는 예전처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기에 대한 그 조정은 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하나 더 만약에 이제 엔화가 이제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네. 숨고르기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뭐 워낙 많이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뭐 120엔부터 지금 주장창 그 환율이 올라서 160엔까지 네. 갔던 그쵸. 거니까 네. 뭐 150엔에서 멈춘다는 일본은행이 바란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150엔 안 깨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없죠, 맞아요. 만약 150엔 깨지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러면 미국 주식 그럼 미국 주식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울기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달러 강세, 엄청난 모멘텀 네. 이걸로 그냥 쭉 날아갔고 네네. 독보적으로 날아갔고 다른 데는 다 안 됐던 거죠. 근데 저는 미국 시장 자체의 기울기가 좀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와중에 달러가 좀 쉬어가게 되면 한국, 중국 이런 쪽들이 좀 고개를 들면서 네.
2017년과 같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적 이벤트도 관심 많으실 텐데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 뭐 미국, 중국, 아니, 한국, 중국 안 좋고 미국만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2017년 한 해 흐름들을 보면은 상반기에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 증시를. 근데 미국 증시가 안 올랐냐? 아니, 같이 올랐어요. 근데 네. 한국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걸 캐치업했거든요. 네네. 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미국 증시는 가파르게 올랐던 게 좀 슬로해지고 한국은 그냥 지지부진했던 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갭이 맞춰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지금부터는 뭐 한국, 중국 주식을 좀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네. 지금 오늘 오전에 104.5 정도 하던 네. 달러 인덱스? 그 인덱스가 네. 104.13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네.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네. 중요한 그 지수인 N이 네. 강세를 보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흐름들이 바뀔 때 다들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 리퀘스트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달러 약세, N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를 보고 있었는데 네. N 강세는 너무 급하다. 지금 네. 요 하기가 뭐 미쳤죠 지금. 155엔은 바로 150엔이에요. 네. 지금 순식간에.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거는 되돌리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달러랑 원화랑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내용이 네. 하나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지 강화됐어요. 네.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정사실화됐고,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한다라는 얘기가 전망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9월달에 50bp 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증시는 제대로 가지 못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드도 있었지만 한켠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표를 보여주시면 특히 매파적인 연준위원으로 평가받았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가 탄핵해지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네. 토마스 바킨이란 매파적인 연준위원도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줄 텐데 경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네.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살아있는데 경기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자. 금리 인하 시그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경기 판단에 대해서 둔화는 맞다. 하지만 가파르지 않다. 탄탄한 흐름이다. 다행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잘 나왔거든요. 네. 특히 소비 쪽이 좀 잘 나왔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해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기대감이 좀 세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FMC만 잘 잘 흘러가면 저는 채권금리는 4% 초반 정도까지 더 떨어지면서 증시는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들리가 네. 블랙아웃 기간인 이번 한 주 동안에 금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투표권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매파가 표를 내려놓고 이제 네. 중립 정도 되시는 분이 투표를 이번에만 그렇게 네.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얘기는 해봤는데 네. 하면 단기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여기 이거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다. 악재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두 번째로는 너네 6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만 한다며 도대체 몇 번을 할 거야. 그리고 뭘 받길래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해. 맞죠. 7월 달에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가 한두 번에 끝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저희는 7월 금리 인하면은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제일 세이프한 시나리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둔화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침체는 아닙니다라는 네.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면 저는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 FOMC에서는 경기 판단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국내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 코스피요? 전략까지 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가 리포트를 먼저 봤는데 네. 8월에 2,900 가까이도 보시나요? 저는 2,900 돌파 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뭐 150포인트만 오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2,900 하시는데 네. 코스피가 떨어질 때 딱 2주 만에 떨어졌어요. 네네. 2,900 가까이 있던 게 2,700 초반 맞아요. 200포인트 빠진 게 딱 2주거든요. 네네.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EPS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돼서 PER 10배가 2,980선입니다. 네. 지금 10배도 한참 안 돼요. 네. 저는 거기 평균 수준, 장기 평균 수준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최근 많이 빠진 애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빠진 애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자동차도 좀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 요 그림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7월 10일 고점 이후 수익률 보시면 2차 전지, IT 가전, 디스플레이 뭐 IT가 되게 많아요. 네, IT가 뭐 아주 절단 났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네. 52주 신저가로 안에서 한 62주 신저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 사이클에서는 네. 그동안 많이 밀렸던 자동차도 한번 튀는 그림들을 보여줬다 좀 밀렸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반도체 변신은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좀 더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빠진 애들 쪽에서 반등 탄력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요 네 개 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내일 예. 수출입 동향도 나오고. 네. 네. 예, 예. 그 수출입은 18.3%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네. 조업 일수가 좀 늘어나 영향도 있겠죠. 7월에요. 네, 7월에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조업 일수 감안하더라도 11% 늘어난다라고 해요. 네. 네, 아직까지 반도체 영향력이 큰데 선박이 좀 꺼졌는데도 수출이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IT 그리고 좀 20일까지 수출 보면 중국 쪽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중국이 최근에 이제 보면 모바일 폰의 그 전년 대비 한 10%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IT 가전 쪽과 중간재가 좋다는 좋다는 얘기죠. 얘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정책까지 나오면 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는 2,800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2,700 초반 갔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멀지 않아 보이잖아요. 금방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구환신이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네. 3,500억 위안이나 채권 네. 발행을 그쪽에다 쏟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IT죠. 그러니까 그것도 IT다? 네, 네. 아까도 밖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기승전 IT 반도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막상 지켜보니까 10일 이후 많이 빠진 애들은 전부 다 반도체 IT다. 맞아요. 좀 그러면은 많이 빠졌어요. 네. 얘네들이 올라오는 탄력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사실 오늘 뭐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2차 전지가 아주 무너졌죠. 네. 뭐 테슬라도 맞아, 빠졌고 무너졌어요. 그다음 뭐 율촌화학이 네. 얼티엄의 무려 1조 4천억짜리 계약 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끝난 거는 네. 예, IT 소부장 쪽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봐야 될 건 자동차가 튀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튈 거고 그 다음에는 시차를 두고 바라본다면 2차 전지까지도 한 번 순환매가 돌면 한번 코스피는 2,900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가면 또 한 번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 말씀에 맡기를 바라면서 8월달에 2,900 넘어가면 제가 짜장면을 한번 저도 사드리도록 껴서 같이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